아내의 세 번째 기일이었습니다. 나는 그날도 어김없이 인력시장 구석에 쪼그려 앉아 담배 연기 속에 아내의 얼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무딘 칼날 같아서 상처를 도려내기는커녕 무감각하게 문지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세상은 나를 빼고 멀쩡하게 돌아갔고 나는 그 세상의 일부가 되기를 거부하며 스스로를 녹슨 철문 안에 가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지옥행이었습니다. 삐걱이는 대문을 열면 나를 맞이하는 것은 텅 빈 마루와 늙은 어머니의 주름진 한숨, 그리고 엄마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8살 딸아이 소미의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집의 시간은 아내가 숨을 거둔 그날 오후 3시에 멈춰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괴종시계마저 그때부터 태엽 감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날 저녁상 역시 침묵으로 차려졌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국그릇을 놓았고 소미는 숟가락으로 밥알만 세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사진이 놓인 장롱 쪽을 참아 볼 수가 없어 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밥이 아닌 설움을 삼켰습니다. 민준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마른 집단처럼 버석거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소미 좀 봐라. 애가 웃지를 않는다.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게 아니냐. 나는 숟가락을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소미의 작은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 인생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소미한테는 엄마가 있습니다.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자리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는 성역. 그것이 내가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이자 나 자신에게 내린 형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사건은 터졌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당에는 낯선 그림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옆에 나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는 한 여자. 읍내 방앗간 집 딸이라고 했습니다. 20살이 넘었다는데 어딘가 덜 자란 아이처럼 불안하게 발끝만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자란 애라고 수군대는 바로 그 여자, 순자였습니다. 소미야, 이리 와서 인사요. 새엄마요.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새엄마라니. 나는 내 앞에 펼쳐진 이 기괴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느낌. 어머니는 제정신인가? 내 상처를, 내 슬픔을, 죽은 내 아내의 자리를 이토록 하찮게 여길 수 있단 말인가?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내 안에서 무언가 뚝 끊어졌습니다. 이성의 끈이었습니다. 당장 내보내세요. 저런 여자를 소미 엄마로 들이시겠다고요?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내 고함에 순자라는 여자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사슴 같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다가 이내 다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노와 모멸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어머니는 내 팔을 붙잡았지만 나는 미친 사람처럼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 집은 내 집입니다. 내 아내와 내가 함께 살던 집이라고요. 누구 마음대로 저런 사람을 들입니까?
나는 순자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당장 나가.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그림만 그리던 소미가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겁에 질려 울먹이는 순자의 옷자락을 작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잡아당겼습니다. 울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 세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나는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내 딸 소미가 3년 동안 웃음은커녕 제대로 된 감정 표현조차 하지 않던 내 딸이 처음 보는 저 여자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위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집을 뛰쳐나와 밤새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취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 세상이, 내가 필사적으로 지켜오던 아내와의 추억이 저 모자란 여자 하나 때문에 금이 가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루를 지나 내 방으로 가려는데 건넌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어머니와 소미가 자는 방이었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본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잠이 들었고 소미와 순자가 머리를 맞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서툰 손길로 색종이를 접어 꽃을 만들고 있었고 소미는 그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미의 입가에 내가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도망치듯 내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 여자는 독이었습니다. 내 상처를 헤집고 내 결심을 흔들고 멈춰버린 우리 집의 시간을 억지로 돌리려는 독. 나는 저 독을 밀어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늦게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는 어머니와 순자가 아침을 준비하는 듯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역겨워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 내 방으로 들고 왔습니다. 밥상 위에는 밥그릇이 3개 놓여 있었습니다. 나와 어머니 그리고 소미의 것, 순자의 것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나름의 배려였겠지요. 하지만 나는 그 밥상을 밀어버렸습니다. 치우세요. 입맛 없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밥상을 들고 나갔습니다. 잠시 후 마루에서 밥 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보란 듯이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순자는 소미의 옆에 쭈그려 앉아 자기 몫으로 받은 듯한 작은 공기에 담긴 밥을 꾸역꾸역 먹고 있었습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며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나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그녀의 앞에 놓인 밥그릇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발로 툭 밥그릇을 걷어찼습니다. 쨍그랑 사기 그릇이 마룻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흰 밥알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순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깨진 그릇 조각과 흩어진 밥알들을 보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긴 당신이 앉을 자리가 아니야.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집에서 내 아내의 공간에서 당신이 먹고 웃고 잠자는 거 난 허락한 적 없어. 알아들었으면 당장 짐 싸서 나가. 어머니가 민준아 하며 달려왔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깨진 그릇 조각 앞에서
서럽게 울고 있는 순자의 모습만이 보였습니다. 나는 그 여자의 눈물이 내가 흘리지 못하는 눈물을 대신 흘려주는 것만 같아 더욱더 잔인해졌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내 세상을 지키기 위해 저 여자를 내쫓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내가 깨뜨린 것이 단순히 밥그릇 하나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어쩌면 얼어붙은 내 마음에 처음으로 생긴 아주 작은 균열의 소리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밥그릇을 걷어찬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나는 순자를 그림자 취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그녀가 내뱉는 서툰 말들에도 귀를 닫았습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존재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지켜온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순자 역시 나를 지독히 무서워했습니다. 내가 마루를 지나갈 때면 숨 쉬는 것조차 잊은 듯 몸을 굳혔고 행여 그림자라도 밟힐세라 벽 쪽으로 바싹 붙어 서 있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와 순자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아마 어머니도 후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골마 터진 상처를 치료하려다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덧나게 한 꼴이었으니까요. 우리 집은 이제 침묵의 감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도 예외 구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 딸 소미였습니다. 소미는 순자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그녀를 따랐습니다. 내가 인력시장으로 나간 낮 시간 동안 집안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돌아와 보면 마당 구석에는 소미와 순자가 함께 그린 듯한 삐뚤빼뚤한 땅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툇마루에는 둘이서 모아놓은 조약돌과 들꽃들이 옹기종기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든 흔적들이 못마땅했습니다. 내 딸의 세계에 저 모자란 여자가 침범하는 것 같아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소미의 얼굴에 아주 조금씩 아주 희미하게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것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그림만 그리던 아이가 이제는 마당에서 흙을 만지고 풀벌레를 쫓아다녔습니다. 그 옆에는 늘 순자가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소미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미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따라 할 뿐이었습니다. 소미가 땅에 엎드려 개미를 관찰하면 순자도 옆에 똑같이 엎드려 개미하며 신기해했습니다. 소미가 나뭇가지를 들고 허공에 칼싸움을 흉내내면 순자는 더 큰 나뭇가지를 들고 으악 하며 과장되게 쓰러져 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어른과 아이의 놀이가 아니라 꼭 같은 또래의 친구처럼 보였습니다. 그날도 나는 술기운에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일이 고되고 죽은 아내 생각이 사무치게 나던 날이었습니다. 텅 빈 방에 혼자 누워 담배를 태우려는데 건넌방에서 소미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까르르 하고 터지는 맑은 웃음소리. 3년 만에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담배를 내려놓고 소리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닫힌 방문에 가만히 귀를 대었습니다. 이거는 아빠, 아빠, 이거는 할머니, 할머니, 이거는 소미, 소미.
소미가 그림 속 인물들을 가리키며 말하면 순자가 앵무새처럼 그 말을 따라 했습니다. 그러다 소미가 무언가를 길게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엄마.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소미는 엄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기억 저편의 희미한 형상을 더듬어 엄마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의 의지에 방안을 엿보았습니다. 소미가 내민 도화지에는 눈, 코, 입이 제멋대로인 여자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순자가 그 그림을 보고 뭐라고 할까? 이게 무슨 엄마야. 이상하게 생겼네라고 말이라도 하면 어쩌나? 내 안의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와, 예쁘다. 엄마 예쁘다. 진심이었습니다. 어떤 꾸밈이나 계산도 없는 순수한 감탄이었습니다. 그 순간 소미가 순자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내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 같은 응석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뒷걸음질 쳐 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차갑게 식은 방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기뻐해야 할까, 슬퍼해야 할까? 내 딸이 웃음을 되찾은 것은 분명 기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을 되찾아준 사람이 하필이면 순자라는 사실이 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죽은 아내의 빈자리를, 내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그 신성한 자리를 저 여자가 저렇게 쉽게 비집고 들어오는 것만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죄책감이 독사처럼 내 심장을 휘감았습니다. 며칠 뒤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아 마루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건넌방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순자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마루 끝에 앉아 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나는 일부러 그녀를 외면한 채 먼 산만 바라보았습니다. 어서 볼일을 보고 들어가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그녀가 내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인상을 찌푸리며 그녀를 쏘아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 순자는 내 앞에 멈춰 서더니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손바닥 위에는 작고 반짝이는 사탕 껍질이 놓여 있었습니다. 낮에 소미가 먹고 버린 것을 주운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자 그녀는 서툰 발음으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예뻐요. 그러고는 그 사탕 껍질을 내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는 도망치듯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나는 무릎 위에 놓인 구겨진 은박 사탕 껍질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을 받아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나에게 건넨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쓰레기일 뿐인 하지만 그녀에게는 예쁜 것이었을 그 작은 조각.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동정도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서툴지만 따뜻한 온기가 내 차가운 무릎 위로 전해지는 듯한 기묘한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사탕 껍질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별들 사이로 아른거렸습니다. 여보, 나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순자라는 여자를 모자란 애가 아닌 그저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그녀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지만 그녀가 우리 집에 가져온 작은 변화들을 더 이상 부정할 수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소미와 순자가 서로의 숨소리에 기대어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마루에 앉아 그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온기를 느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 얼어붙은 세상에 아주 작고 서툰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할지 아니면 더 깊은 혼란으로 밀어넣을지 그때의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멈춰있던 우리 집의 괴종시계가 아주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자가 우리 집에 머물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녀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지만 그녀가 가져온 변화는 집안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소미였습니다. 아이는 이제 더 이상 방 안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순자와 함께 마당을 뛰놀고 들꽃을 꺾어와 화병에 꽂아두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집안에 아주 희미하게나마 생기가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집 밖을 나서는 순간 그 작은 온기는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등에 꽂혔습니다. 쯧쯧, 박신의 아들 말이야. 결국 저 모자란 애를 들였다면서? 아무리 사람이 급해도 그렇지. 애 엄마 자리에 어떻게 그런 애를. 죽은 마누라가 불쌍하지. 무덤에서 통곡하겠다. 그들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기에 더욱 아팠습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걸었고 술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창피함과 모멸감, 그리고 죽은 아내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여 나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 이건 아니야. 저 여자를 내보내야 해. 나는 매일 밤 그렇게 다짐했지만 다음 날 아침 소미와 순자가 함께 웃는 모습을 보면 차마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비겁한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소미가 유치원에서 학예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함께 소미의 첫 학예회를 보러 갔었습니다. 서툰 율동을 하며 우리를 보고 환하게 웃던 아이의 모습, 그런 아이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던 아내의 얼굴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나는 차마 혼자 갈 용기가 나지 않아 인력시장에도 나가지 않고 집에서 술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오후가 되자 소미가 시무룩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학예회에 참가한 아이들에게 나눠준 선물이었습니다. 소미야, 왜 벌써 왔어? 학예회는? 어머니의 물음에 소미는 아무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잠시 후 방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엉엉하고 목 놓아 우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소미는 책상에 엎드려 작은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소미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소미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소미가 들고 온 상자가 열려 있었고 그 옆에는 깨진 손거울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소미에게 선물했던 작은 꽃무늬 손거울이었습니다. 소미가 보물처럼 아끼던 죽은 엄마의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이거 엄마가 준 건데. 아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마 학예회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 떨어뜨린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깨진 거울 조각들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의 흔적이, 우리의 행복했던 기억이 산산조각 난 것만 같았습니다. 괜찮아, 소미야. 아빠가 똑같은 거, 아니 더 예쁜 걸로 사줄게. 그만 울어. 나는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내 말은 아이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소미는 더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듯 우는 아이 앞에서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돈으로 사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또다시 무력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 밖에 서서 안절부절 못하던 순자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는 소미의 옆에 가만히 쪼그려 앉았습니다. 나는 또 무슨 엉뚱한 짓을 할까 싶어 불안한 눈으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깨진 거울 조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무언가를 두 손에 소중하게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낡고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그녀가 우리 집에 올 때 유일하게 들고 온 짐이었습니다. 순자는 소미의 앞에 앉아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그녀가 보물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사탕 껍질, 동그랗고 예쁜 조약돌, 색이 바랜 리본 끈, 그리고 읍내, 장터에서 받은 듯한 작은 플라스틱 브로치 하나. 순자는 그 중에서 가장 반짝이는 파란색 플라스틱 브로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울고 있는 소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 그 손바닥 위에 브로치를 올려주었습니다. 이거 예뻐. 소미 가져. 그녀의 목소리는 서툴렀지만 더없이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울지 마. 소미는 울음을 뚝 그치고 손바닥 위에 놓인 파란 브로치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조악한 플라스틱 조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것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딸에게 더 좋은 것을 사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순자는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나는 돈으로 딸의 슬픔을 덮으려 했지만 순자는 마음으로 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저 여자가 나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따뜻한 방식으로 내 딸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엄마의 자격 운운하며 쌓아 올렸던 오만과 편견의 벽이 그녀의 순수한 진심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끄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소미는 브로치를 꼭 쥔 채 순자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순자는 그런 소미의 등을 가만가만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엄마와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마루에 주저앉아 텅 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틀렸었나 봐. 나는 그날 처음으로 순자라는 여자를 우리 집에 들인 어머니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저 여자의 모자람을 본 것이 아니라 저 여자가 가진 순수한 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했던, 아니 보려 하지 않았던 그 진심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순자의 밥그릇을 걷어차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녀와 말을 섞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소미와 함께 웃을 때 나도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 세상의 금은 더욱더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파괴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내 세상 속으로 아주 작고 따뜻한 빛이 스며드는 통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빛이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빛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깨진 송거울 사건 이후 우리 집의 풍경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순자를 대놓고 핍박하지 않았고 그녀 역시 나를 덜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강이 흐르고 있었지만 전처럼 서로를 향해 나를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소미와 함께 마당에서 노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고 그녀는 가끔 내 눈치를 살피며 자신이 모은 예쁜 조약돌을 툇마루에 올려놓곤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만의 서툰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슬픔의 응어리는 여전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 슬픔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나를 집어삼켰습니다. 낮 동안 애써 외면했던 아내의 빈자리가 어둠 속에서는 더욱 선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날은 아내의 생일이었습니다. 달력에 빨갛게 동그라미 쳐진 그 날짜를 나는 며칠 전부터 외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내가 생일날 아침이면 끓여주던 미역국의 냄새가 환상처럼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그 기억을 떨쳐내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인력 시장에도 나가지 않고 동네 구멍가게에 앉아 해가 질 때까지 막걸리 병을 비웠습니다. 취기가 오를수록 아내의 모습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함께 웃던 날들, 다투던 날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손을 잡고 힘겹게 숨을 몰아쉬던 그 순간까지 모든 기억이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그때 내가 병원에 더 빨리 데려갔더라면 하는 부질없는 후회가 독처럼 온몸에 퍼졌습니다. 밤늦게 나는 세상을 다 잃은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와 소미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아내의 사진이 담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이 나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던 날 찍은 사진, 결혼식 날 찍은 사진, 그리고 소미를 낳고 병원에서 함께 찍은 사진까지 행복했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차가운 종이의 감촉이 느껴지자 억눌러왔던 설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보고 싶어.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목구멍에 뜨거운 돌덩이가 걸린 듯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오열하는 내 모습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처량하고 가련한 사내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순자였습니다. 아마 화장실에 가려다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상자를 닫으려 했습니다. 내 가장 약하고 비참한 모습을 특히 저 여자에게만큼은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가. 나는 등을 보인 채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등 뒤로 조용히 다가와 내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쏘아보았습니다. 왜 안 나가고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내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겁을 먹은 듯 움찔했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는 내가 들고 있는 사진 상자와 내 얼굴을 번갈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왜 우는지 저 사진 속 여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세계에는 죽음이나 상실 같은 복잡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그녀의 무지함에 화가 치밀어 상자를 닫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자의 커다란 눈망울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그저 내 슬픈 얼굴을 보고 내 슬픔에 전염된 듯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도 어떤 위로의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투명한 눈물만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저씨 슬퍼요? 그녀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슬퍼요. 그녀는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아이처럼 훌쩍였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3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로했습니다. 힘내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제 그만 잊어라. 그들은 모두 내 슬픔을 해결해 주려 했고 나를 슬픔 밖으로 끄집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도 내 슬픔 안으로 들어와 함께 있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가장 무시하고 경멸했던 저 여자가 내 슬픔의 한가운데로 들어와 나와 함께 울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떤 판단도 어떤 조언도 없이 그저 순수한 공감의 눈물로 내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으흐흑.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내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아내의 사진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순자는 그런 내 옆에 가만히 앉아 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함께 어깨를 들썩여 주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눈물이 마르고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퉁퉁 부은 눈으로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피식하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녀도 나를 따라해 하고 바보처럼 웃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사이에는 차가운 강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슬픔과 온기를 나누며 조용히 흐르는 작은 시냇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순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고마워요. 순자는 내 말을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그저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를 보고 웃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슬픔이 찾아오면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옆에서 함께 울어주던 순자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얼어붙었던 마음이 그녀의 이유 없는 눈물에 속절없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가 우리 집에 온 것이 단순히 우연이나 어머니의 고집 때문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아주 희미하게나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내 삶에 찾아온 아주 커다란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와 함께 마루에 앉아 흘렸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배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슬픔의 빙하를 깨뜨리는 거대한 의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숙취 대신 낯선 평온함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세상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내 눈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순자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 무의식적으로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녀가 마당 구석에 쪼그려 앉아 흙장난을 하는 모습, 소미의 서툰 그림을 보고 진심으로 박수를 치는 모습, 서툰 젓가락질로 콩나물을 집으려 애쓰는 모습까지. 예전에는 그 모든 것이 모자람의 증거로 보였다면 이제는 그저 순수함의 다른 이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내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습니다. 내가 순자와 겸상을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순자에게 물 좀 줘요라고 먼저 말을 거는 것을 보고 어머니의 얼굴에는 아주 오랜만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자 나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못된 아들이었는지 깨닫고 죄스러운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희망을 본 듯 했습니다. 이제 정말 순자를 우리 집의 며느리로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순자에게 본격적으로 살림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는 법, 나무를 묻히는 법, 방을 쓰는 법까지. 물론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순자는 쌀을 씻다 말고 물장난을 쳤고 나물에 간장 대신 식초를 들이부었으며 빗자루를 들고 마당에서 칼싸움 흉내를 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속이 터지는 듯 뒷목을 잡았지만 예전처럼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한숨을 푹 내쉬고는 아이를 가르치듯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순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법을 스스로 배우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사건은 저녁 식사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메뉴는 순자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처음으로 직접 끓인 된장찌개였습니다.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찌개는 제법 그럴듯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자신이 만든 첫 요리라는 사실에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신 소미를 보며 이거 내가 하고 자랑하며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그래, 우리 순자가 끓인 찌개 맛 좀 보자.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고 나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짠맛과 단맛이 오묘하게 뒤섞인 솔직히 맛있는 찌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 없이 밥 한 숟갈을 떠서 찌개와 함께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순자를 보며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내 작은 칭찬에 순자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분위기에 들뜬 소미가 의자에서 일어나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춤을 추듯 몸을 흔들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소미야, 앉아서 먹어야지. 위험해. 내가 주의를 주었지만 신이 난 아이는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몸을 크게 돌리는 순간 아이의 팔이 식탁 한가운데 놓여있던 뚝배기를 그대로 쳤습니다. 아! 모두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팔팔 끓던 뚝배기가 소미가 앉아있던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소미의 얼굴과 몸을 향해 쏟아지려는 찰나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빠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순자였습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날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두 손으로 기울어지는 뚝배기를 그대로 쳐냈습니다. 아! 짧은 비명과 함께 뚝배기는 마룻바닥으로 떨어져 쨍그랑 하고 깨졌습니다. 뜨거운 국물과 건더기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순자의 손 위로 쏟아진 뜨거운 국물이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손등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오르며 끔찍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나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나 세상에 하며 입을 막았고 소미는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수라장 속에서 순자는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울면서도 가장 먼저 소미를 돌아보았습니다. 소미 안 다쳤어?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였습니다. 자신의 불타는 듯한 고통보다 아이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목소리. 그것은 계산된 희생이나 이성적인 판단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세상에서 가장 원초적이고 순수한 본능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모자라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무시했던 저 여자의 몸 안에 이미 어머니가 살고 있었다는 것을. 순자 씨, 나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붉게 부어오르는 손을 붙잡고 수도가로 내달렸습니다. 찬물을 틀어 그녀의 손에 쏟아부었습니다. 순자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울고 있는 소미를 보며 괜찮아, 괜찮아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찬물에 담근 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충격과 함께 지독한 부끄러움이 온몸을 꿰뚫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엄마의 자격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했던가. 똑똑한 머리, 야무진 살림솜씨, 번듯한 외모, 내가 그어놓은 그 하찮고 오만한 기준들이 그녀의 본능적인 희생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고 위선적인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내 딸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던져서. 나는 급히 약을 찾아와 그녀의 손에 발라주고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아픔에 훌쩍이면서도 내 서툰 손길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붕대를 다 감고 나자 나는 그녀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내 입에서 나온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순자는 내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는 듯 그저 눈물 맺힌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더 이상 나에 대한 두려움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잠든 순자의 곁을 지켰습니다. 붕대를 감은 그녀의 손을 보며 나는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저 사람을 지켜주어야겠다고. 세상의 편견과 나의 어리석음으로부터 내가 저 사람의 방패가 되어 주어야겠다고. 뜨거운 국그릇은 순자의 손등에 흉터를 남겼지만 동시에 내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던 이기심과 오만의 껍데기를 완전히 녹여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그녀를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내 사람으로,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아프고 뜨거운 대가를 치르고 얻은 소중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순자의 손등에 남은 붉은 흉터는 우리 집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픔의 흔적이자 동시에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증표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어색해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붕대를 감은 그녀의 손이 불편할세라 밥을 먹을 때면 반찬을 집어주고 물을 마실 때면 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내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나 자신조차 놀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나를 보며 아무 말 없이 눈시울만 붉혔고 소미는 순자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며 작은 의사라도 된 것처럼 그녀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순자는 그런 우리들의 관심이 어색하면서도 좋은지 아이처럼 배시시 웃곤 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주 오랜만에 서툴지만 따뜻한 가족이라는 이름의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죄책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의 흉터를 볼 때마다 그녀를 무시하고 경멸했던 지난날의 내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조금만 더 일찍 마음을 열었더라면 하는 후회가 가시처럼 박혀 나를 괴롭혔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진 빚을 어떻게든 갚고 싶었습니다. 사건은 무더위가 절정에 달했던 어느 나른한 여름날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며칠간 계속된 폭염에 사람도 짐승도 땅도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일거리가 일찍 끝나 나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매미 소리만이 귀를 쩌렁쩌렁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계셨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마루를 지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땀으로 젖은 옷을 갈아입고 잠시 누워 있는데 뒤뜰에서 소미와 순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 둘, 셋, 5개. 와, 소미 잘한다. 둘이서 장독대 옆 그늘에 앉아 공기놀이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그 평화로운 소리를 들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이 작은 행복을 지키고 싶다.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깍!
고요한 오후를 찢는 소미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미친 듯이 뒤뜰로 달려나갔습니다. 툇마루에서 졸던 어머니도 비명소리에 놀라 눈을 떴습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내 인생을 통째로 뒤흔드는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장독대 틈에서 어른 팔뚝만 한 굵기의 검은 살모사 한 마리가 스르륵 기어 나와 있었습니다. 독이 바짝 오른 뱀은 제 영역을 침범한 작은 생명체, 내 딸 소미를 향해 삼각형의 머리를 꼿꼿이 치켜들고 금방이라도 튀어나갈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소미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뱀을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소미야. 나는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그리고 놀라 달려오던 어머니보다 더 빠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순자였습니다. 그녀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울고 있는 소미를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어리숙함과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맹수와 같은 본능만이 번뜩였습니다. 안 돼. 아이 같은 목소리로 외치며 그녀는 번개처럼 몸을 날렸습니다. 그리고는 소미를 자신의 품에 와락 끌어안고 등을 돌려 뱀과 마주 섰습니다. 마치 자신의 몸으로 거대한 방패를 만들려는 듯이 그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뱀은 자신을 가로막은 순자를 향해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순자의 하얀 종아리를 물었습니다. 아! 순자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그 자리에 쓰러졌고 그 와중에도 품에 안은 소미를 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내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달려가 곁에 있던 장대를 휘둘러 뱀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순자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종아리에는 선명한 2개의 이빨 자국이 박혀 있었고 그 주위로 검붉은 피가 솟아나며 살이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독사의 독이 퍼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자 씨, 정신 차려요. 순자 씨. 나는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창백해져 있었고 숨소리는 가쁘게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업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운 그녀의 몸무게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 보건소에 빨리. 나는 어머니에게 소리치고 마을길을 향해 미친 듯이 내달렸습니다. 등 뒤에 엎인 그녀의 뜨거운 체온과 가쁜 숨결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내 등은 그녀의 식은 땀과 내 눈물로 순식간에 젖어들었습니다. 제발, 제발 사람만 줘.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마음속으로 수없이 외쳤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저지른 모든 어리석은 행동들이, 그녀를 무시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후회와 미안함이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 등 위에서 그녀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미 괜찮아? 그 순간 내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순간에도 그녀는 오직 내 딸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도 하기 힘든 일을 세상 가장 순수하고 연약한 저 여자가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조건도 어떤 계산도 없는 생명을 초월한 절대적인 사랑. 내가 감히 엄마의 자격을 운운하며 의심했던 바로 그 모성의 본질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아 하고 소리치며 달렸습니다. 내 눈물이 바람에 흩날려 그녀의 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아내를 잃었을 때의 슬픔과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습니다.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미안함과 뼛속까지 사무치는 후회, 그리고 이 사람을 절대로 잃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뒤섞인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업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끼며 나는 신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내 목숨이라도 가져가도 좋으니 제발 이 사람만은 살려달라고. 그녀는 더 이상 내게 모자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내 딸의 생명의 은인이었고 내 얼어붙은 삶을 구원해준 구원자였으며 내가 남은 평생을 바쳐 지키고 사랑해야 할 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여름 뱀이 남기고 간 끔찍한 상처는 역설적으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피처럼 선명하게 새겨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병원 복도에서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밤을 보냈습니다. 응급실 문이 굳게 닫힌 채 열린 기미를 보이지 않는 동안 내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의 최악의 상황들이 명멸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나는 그 이후의 삶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생명의 은인을 잃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내 세상의 빛이, 내 존재의 이유가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내 옆에서 말없이 손을 잡고 기도했고, 소미는 내 품에 안겨 훌쩍이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나는 순자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소미 괜찮아? 그 목소리가 심장에 박힌 파편처럼 숨을 쉴 때마다 나를 아프게 찔렀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보건소에서의 응급처치가 빨랐고 병원으로 이송된 시간도 늦지 않아 목숨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안도감에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것이었습니다. 나는 엉엉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고마워서, 그리고 미안해서. 순자는 며칠을 더 입원해야 했습니다. 나는 인력시장에 나가는 대신 매일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녀의 곁을 한시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든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나는 그녀의 모든 것을 새로이 눈에 담았습니다. 긴 속눈썹, 오똑한 콧날, 앵두 같은 입술.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그녀의 얼굴이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서툰 솜씨로 그녀의 팔다리를 주물러주고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미움을 넘기던 날 나는 마치 내 아이가 첫밥을 먹는 것처럼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순자는 그런 내 모습이 낯선 듯
맑은 눈으로 나를 빤히 쳐다보곤 했습니다. 그녀의 눈 속에서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따뜻한 신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나는 직접 그녀를 업고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란 듯이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평생을 업고 가야 할 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라고 온몸으로 외치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를 나는 안방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내의 공간이라며 누구도 들이지 않았을 그 자리에 나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눕혔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의 증거였습니다. 우리 집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시간에 순자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동화책의 그림을 보며 아이처럼 좋아했고 나는 그런 그녀를 보며 웃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연필 쥐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글씨를 썼습니다. 하늘, 나무, 꽃.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 쓴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가 서툰 솜씨로 종이에 무언가를 쓰고는 수줍게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삐뚤빼뚤하지만 온 마음을 다해 쓴 세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 소미, 순자. 나는 그 세 개의 이름을 보며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쓴 것은 단순히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세 사람이 비로소 하나의 가족이 되었음을 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조용히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큰 결심을 하고 장롱을 열었습니다. 장롱 안에는 아내의 유품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끼던 옷들, 쓰던 화장품, 함께 찍었던 사진들. 그것들은 지난 3년간 내 슬픔의 증거이자 나를 과거에 올가매던 족쇄였습니다. 나는 상자 하나를 꺼내 아내의 물건들을 하나씩 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것들을 보며 가슴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내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당신을 보내주려고 해. 당신 덕분에 행복했고, 당신 덕분에 버텼어. 고마워. 이제는 나 저 사람과 함께 행복해져도 괜찮을까? 당신도 하늘에서 응원해 줄 거지? 마지막으로 아내의 사진을 상자에 넣으려는데 문득 사진 속 아내가 나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하면 됐어. 당신도 행복해야지. 하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아내와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닫아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봉인이 아니라 소중한 추억의 보관이었습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였습니다. 나는 읍내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옷가게에 들러 순자에게 어울릴 만한 옷을 골랐습니다. 하얀 바탕에 잔잔한 꽃무늬가 그려진 원피스였습니다. 그녀의 맑은 얼굴과 잘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옷을 사는 내내 내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선물을 고르는 일이 이토록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나는 아주 오랜만에 다시 깨닫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서 소미와 순자가 함께 민들레 홀씨를 불고 있었습니다. 하얀 홀씨들이 바람을 타고 하늘로 흩어지는 모습이 마치 우리 가족의 밝은 미래를 축복해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순자 씨, 내가 부르자 그녀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쇼핑백에서 원피스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순자 씨 옷이에요. 예쁘죠? 순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원피스와 내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나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자는 내가 사준 새 옷을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은 저녁 노을보다 더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내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나는 그런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여름 뱀이 남기고 간 상처는 순자의 다리와 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꽃을 피워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희망이라는 이름의 꽃이었습니다. 그의 여름에 지독했던 폭염이 물러가고 마당의 감나무의 주홍빛이 돌기 시작할 무렵 우리 집에는 낯설지만 따뜻한 평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 집을 짓누르던 침묵과 슬픔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소미의 맑은 웃음소리와 순자의 서툰 노랫소리,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나의 조용한 미소가 채워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새벽 인력 시장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읍내 목공소에 정식으로 취직했습니다. 매일 아침 순자가 차려준 아침밥을 먹고 집을 나서는 길은 예전의 지옥행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손을 흔들어주는 순자와 소미의 모습을 보며 나는 매일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실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술에 의지하지 않았고 내 손에는 막걸리 병 대신 저녁에 순자와 함께 볼 그림책이나 소미가 좋아할 만한 작은 과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밥을 태우기 일쑤였고 빨래를 널다 말고 나비를 쫓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누구도 그녀를 타박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괜찮다, 괜찮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간디 하며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고 나는 타버린 밥을 물에 말아 이것도 별미네요 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서투름은 더 이상 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에게 웃음을 주는 사랑스러운 특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소미에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엄마이자 가장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소미에게 어려운 셈을 가르쳐 주거나 복잡한 글자를 알려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소미와 함께 무릎이 까져라 풀밭을 뒹굴었고 비가 오는 날에는 처마 밑에 앉아 빗방울이 만들어내는 동그라미를 세었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상상 속의 동물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지식이 아닌 마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소미는 그 어떤 아이보다 밝고 구김살 없는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얼어붙었던 땅이 녹으며 마당 구석에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왔습니다. 뱀 사건이 있었던지 꼭 1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동안 순자의 다리에 남았던 흉터는 많이 옅어졌지만 내 마음속에 새겨진 고마움과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날은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처음으로 나들이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김밥을 쌌습니다. 옆에서는 순자가 삶은 달걀을 까며 신기한 듯 구경했고 소미는 그 주위를 폴짝폴짝 뛰어다녔습니다. 그 평범하고 소란스러운 아침 풍경이 내게는 세상 그 어떤 명화보다도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마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우리의 어깨 위로 쏟아졌고 길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꽃을 볼 때마다 걸음을 멈추고 와 예쁘다 하며 감탄했습니다. 나는 그런 그녀를 위해 허리를 숙여 꽃을 꺾어 주었습니다. 순자 씨를 닮았네요. 아주 예뻐요. 내 말에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나는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산 중턱의 넓은 잔디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김밥을 먹고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소미는 잔디밭을 대굴대굴 구르며 웃었고 순자는 그런 소미를 따라 함께 뒹굴었습니다. 나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아주 오랜만에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다시는 내게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바로 그 감정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웃고 떠들다 순자가 내 옆으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등 뒤에 감추고 있던 무언가를 수줍게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하얀 토끼풀을 엮어 만든 작은 꽃반지였습니다. 이거 아저씨. 그녀는 내 손을 잡아 네 번째 손가락에 서툰 솜씨로 만든 꽃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반지는 내 굵은 손가락에 비해 너무나 작고 연약했지만 그 순간 세상 그 어떤 다이아몬드 반지보다도 무겁고 찬란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화상으로 희미한 흉터가 남은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고귀한 손이었습니다. 나는 그 손등에 가만히 입을 맞추었습니다. 순자 씨, 내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는 맑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아저씨라고 부르지 마요. 내 이름 불러줘요. 민준하고. 순자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준 씨. 그녀의 입에서 내 이름이 불리는 순간 나는 비로소 완전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내 품에 안긴 그녀의 몸은 작고 가냘팠지만 내 온 세상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커다란 존재였습니다. 소미가 달려와 우리 둘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며 우리를 함께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함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그런 우리를 보며 평생의 시름을 다 내려놓은 듯 평화롭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옆에 앉은 순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내게 기대어 이제는 익숙하게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준 씨.
그 부름에 대답하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벽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함께 웃고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 집이라는 것을. 여름뱀이 핥히고 간 상처는 아물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우리 모두에게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아픔의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준 고통스럽지만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나는 내 어깨에 기대 잠든 순자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내 무릎을 베고 잠든 소미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습니다. 내 두 개의 세상,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 슬픔의 긴 터널을 지나 우리는 비로소 함께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졌다고 믿는 어리석음과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기에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순수함. 여러분은 어느 쪽의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때로는 인생의 가장 깊은 지혜가 가장 맑은 영혼의 눈빛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저희 말년의 지혜는 바로 그 순수함 속에 숨겨진 깊은 통찰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잊고 있던 온기를 되새기게 했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